천하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천하는 만민의 것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담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한복판에서 임금이 곧 하늘이었던 그 시대에 감히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렬입, 영모를 꾀한 대역죄인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반란을 꿈꾼 역적이었는가, 아니면 시대를 500년 앞서간 선각자였는가? 오늘 우리는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 질문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라도 전주 어느 양반가의 사랑채. 훈장이 글을 읽으면 아이는 단 한 번에 외웠습니다. 훈장이 의미를 묻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런 뜻이 아닙니까? 훈장은 눈이 커졌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자신보다 더 깊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열입아, 너는 참으로 비범한 아이로구나. 정렬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겸손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좁은 사랑채 너머 더 큰 세상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전주는 조선 왕조의 발상지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뿌리를 내린 땅, 동시에 호남의 문화와 학문이 꽃피는 고장이었습니다. 그 전주에서 정렬입은 양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그의 재주는 곧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히면 한 번에 외우고 생각을 말로 풀어내면 주변 어른들이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조선 최고의 학자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정렬입이 처음 율곡 이이의 문화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율곡은 그날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스승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앉은 젊은이 하나가 붓을 놓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율곡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왜 적지 않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곡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내가 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게. 젊은이는 율곡이 강론한 내용을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율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정렬입이라 합니다. 율곡은 제자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차 큰 학자가 될 것이야. 율곡 이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5천원 건 지폐에 실릴 만큼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대학자입니다. 우계 성원 선생 역시 당대를 대표하는 큰 선비였습니다. 정렬입은 이 두 스승 아래에서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임금 선조는 한때 정렬입을 가리켜 참으로 재주 있는 선비라고 칭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렬입은 그야말로 조선 사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두뇌, 훌륭한 스승, 임금의 총애. 누가 보아도 탄탄대로가 열린 앞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시절, 정렬입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론이 끝난 뒤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정렬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율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게. 천하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임금 한 분이 천하를 소유하신다면 그 임금이 어리석어도 그 임금이 포악해도
백성들은 그저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덕망 있는 이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선양이야말로 진정한 도리가 아닙니까? 사랑채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율곡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열이봐.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생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율곡은 한동안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의 총명함이 자네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네. 부디 조심하게. 그날 이후 정열입과 스승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서인과 동인의 다툼이 날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크게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수당과 진보당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문적 계보와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두 세력이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맞서던 시대였습니다. 정열입은 본래 서인이었습니다. 율곡 이이와 성훈이 서인의 중심이었으니 그들의 제자인 정열입도 자연스럽게 서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열입은 스승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승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는 시점에 서인에서 등을 돌리고 동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인 계열의 선비들은 분노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자다. 스승을 배신한 자를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동인 쪽에서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열입은 어느 쪽에서도 온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갔습니다. 선조 임금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정열입은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을 등지고 고향 땅 전라도로 내려가는 길. 사람들은 그것을 패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열입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오히려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라도 진안은 지금도 첩첩산 중의 고장입니다.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곳, 깊고 조용한 고을입니다. 정열입은 그 진안의 죽도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죽도는 강 가운데 자리한 작은 섬처럼 생긴 육지 지형으로 대나무가 무성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직접 서실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낙향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외진 산골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주에서 온 양반 한 명이 대나무 숲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생의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열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다음 날에는 인근 마을의 평민이 찾아왔습니다. 손이 거칠고 얼굴이 햇볕에 탄 농사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앉으시오. 며칠 후에는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습니다. 노비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소인 같은 것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노비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정열입이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비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하지만 선생님, 사람이 찾아왔소. 노비가 아니라 사람이. 그 한마디에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대동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동이라는 말은 유교 경전 얘기에 나오는 이상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하를 공평하게 나누고 어진 이를 뽑아 일을 맡기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공동체. 정열입은 그것을 이 깊은 산골에서 직접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 승려와 양반이 한자리에서 모이고 노비가 양반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안뿐만 아니라 전주, 금구, 그리고 멀리 황해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학식과 인품,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많은 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대동계의 활동은 두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학문이었습니다. 서실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정열입의 사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무술 훈련이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습니다. 조선 중기는 여진족과 왜구의 위협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백성 스스로 자신과 마을을 지킬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죽도의 아침이 오면 대나무 숲 사이로 활시위 당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양반이 땀을 흘렸습니다. 평민이 땀을 흘렸습니다. 노비도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모두가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양반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노비인데 왜 우리와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정열입이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칼이 양반만 피해갑니까?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은 신분을 묻지 않소. 그러니 우리도 신분을 묻지 않는 것이오. 그날 밤 죽도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양반과 평민과 노비가 한마당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조정과는 전혀 다른 작지만 뜨거운 세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열입이 품은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하는 임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만민의 공물이다. 임금의 자리는 혈통이 아니라 덕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500년 전에. 500년 전 전라도 진안의 한 대나무 숲속에서 조선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실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87년 가을, 그 실험이 현실에서 증명되는 날이 왔습니다. 조선 남해안 손죽도 앞바다에 외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정해외변 혹은 손죽도 외변이라고 부릅니다. 왜구들은 해안 마을을 유린했습니다. 집들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전라도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전주 부윤 남원경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 선생, 나라가 위급합니다. 대동계의 힘을 빌려주시오. 정열입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모이시오. 죽도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양반이 달려왔습니다. 평민이 달려왔습니다. 노비도 달려왔습니다. 승려도 달려왔습니다. 평소 함께 활을 쏘고 말을 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왜구 앞에서 신분을 따질 틈이 없었습니다. 광군과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정열입은 함께 싸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들.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치고 두렵고 그러나 해냈다는 눈빛. 정열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라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비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라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훗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빌미가 됩니다. 임금과 중앙 권력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국가의 통제 밖에서 신분 질서를 무시한 채 무장한 사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민심까지 얻고 있다는 것. 조정의 눈길이 진안 죽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589년 10월 조선 조정의 한 장에 밀고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황해도 관찰사 한준이 임금 선조에게 올린 비밀 고변서였습니다. 전하, 정여립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 거점을 마련하고 대동계를 기반으로 병력을 모아 나라를 뒤엎으려 합니다.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조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미 그는 정여립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저버린 자, 관직도 없이 낙향해 사조직을 키우는 자, 임금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을 퍼뜨리는 자. 그 정여립이 반란을 준비한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즉각 체포하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관군이 말을 달렸습니다. 진안 죽도를 향해. 그 무렵 죽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대나무 숲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산자락 아래 죽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정여립은 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변서가 올라갔다는 소식이 그에게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관군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각오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관군이 죽도에 도착했을 때 정여립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숨이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그 자리에서 자결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인가. 이 의문은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공식 입장은 자결이었습니다. 영모가 탄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 연구자들은 그 죽음의 상황을 의심합니다. 정여립이 살아있었다면 신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상대로는 어떤 죄명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서인의 일원가 송익필, 그리고 서인의 정치 영수 정철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변의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 즉 영모혐의 자체가 서인 세력이 조작하거나 부풀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훗날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학계의 해석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여립이 실제로 반란을 준비했다는 주장과 서인의 정치 공작이었다는 주장이 지금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줄 기록인 기추고가는 1592년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패배한 자는 말 그대로 영원히 패배자가 됩니다. 진실을 해명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여립이 죽은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기추곡사의 최고 책임 신문관으로 정철을 임명했습니다. 관동별곡과 삼위인곡을 남긴 탁월한 시인으로도 유명한 정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서인의 강경파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기추곡사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인이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가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철의 추국은 가혹하고 집요했습니다. 신문청에 끌려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죽도에서 한 번이라도 화를 쏜 사람, 정여립과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 그를 알고 지냈다는 사람들이 모두 잡혀 들어왔습니다. 정여립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그저 학문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반역을 모의했을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소위는 그저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살을 애는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자백이 나왔습니다. 그 자백이 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또 잡혀 들어왔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는 대동계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정네들이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을 먹던 아버지가 낮에 광군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뒤를 따랐지만 광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인 계열의 핵심 인물 이발도 이 와중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철은 훗날 동인 백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동인들을 백정처럼 도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축옥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전라도, 호남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공동체를 꿈꿨던 정열입의 대동계. 그 꿈은 이렇게 피로 물들었습니다. 기축옥사의 여파는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호남 지역 전체에 반역향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영모의 땅이라는 오명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내내 호남 출신 인물들은 고위 관직에 오르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요직에는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중앙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뛰어난 선비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변방을 전전했습니다. 그 자식도 그 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이토록 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 정열입의 이름은 오랫동안 입에 올리기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역적의 이름, 반란자의 이름. 그것이 500년 동안 그에게 붙어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열입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따라 걸었습니다. 전주 양반가에서 태어나 조선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웠던 청년. 스승과 다른 길을 택하며 홀로 새로운 사상을 품어간 중년. 지난 죽도에 서시를 짓고 신분을 초월한 공동체를 만들어간 낙향선비. 그리고 대나무 숲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내. 그의 죽음 이후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호남은 조선 왕조 내내 차별의 그늘 아래 놓였습니다. 그가 옳았는가 그른가? 진정 혁명가였는가 아니면 역모자였는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록은 불완전하고 역사의 안개는 여전히 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시대 그 땅에서 한 사람이 감히 물었다는 것을 천하는 누구의 것인가? 왜 신분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가? 임금이란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수백 년이 흘러 마침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인간의 평등, 선거를 통한 권력의 교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죽도의 대나무는 지금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바람 속에서 500년 전 한 사내가 남긴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천하는 곡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입,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이상주의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